원래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자기의 경우, 대개 청자의 경우 1270도 혹은 80도가 가장 좋은 온도랍니다. 그럼 1300도쯤 되면 어떤가? 대개 1300도가 되면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이 1270도, 80도가 대개 청자의 기준 온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청자의 경우 이런 가마에서 이제 익어져 가는 과정인데 불빛이 맨 처음에 1000도가 넘어서 빨가면 이 도자기도 빨개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불빛이 허해지면 도자기도 허옇게 보여나고 조금 이따 불빛이 약간 푸르스름하면 도자기도 푸르스름합니다. 그리고 그게 온도가 좀 높으면 엿가락처럼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약 축소가 어떻게 되냐면 한 50cm 그릇을 가마 안에 집어넣고 1270도 혹은 80도에 굽게 되면 대개 20%의 축소율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40cm로 줄어듭니다. 이때 막 쪼그라드는 거죠. 그런 과정을 아마 장작된 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년에는 이런 청자의 많은 예들이 장작가마로는 잘 안 합니다. 되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개 중에 하나 나온다네. 이런 게 지금도 30, 40년 된 아주 숙련된 장인이 재래식 장작가마에서 100점을 집어넣었다. 그럴 때 건져지는 그 작품이 된 게 아마 아주 성공했을 때가 100점에 10점입니다. 나머지 90점을 깨뜨리고 있는 그런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마 마음이 쓰라릴 겁니다. 그런 과정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원래 아까 40m의 벽돌 가마는 여기 아궁이가 이렇게 아궁이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길쭉 올라가는데 이건 시흥 방산동 가마인데 이 양쪽에 벽돌로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약간의 출입구가 이렇게 있었던 이런 얘가 약 40m, 폭 2m의 벽돌 가마고 이게 우리나라의 자기 가마의 최초의 예고 이게 바로 중국 월주요 청자 가마의 양식입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보듯이 처음 1차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자기가 만들어진 것은 청자이고 청자의 경우 중국 청자에 많이 나오는 주전자가 나옵니다. 이 주전자의 주가 쭉 뻗어 있는 이런 양상이 대개 중국에서는 5대 북송초 대체로 970, 80년대에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되게 누런 색깔의 청자, 이게 공통돼. 이건 뚜껑으로 쓰고 손잡이. 이런 형태가 시흥 방산동 가마터에서 나와서 기형에 있어서도 중국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다음. 이게 이제 완이 형태입니다. 이런 완은 물론 실패품이니까 적절하지 않지만 되게 누런 색깔입니다. 우리로 보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색깔의 청자가 제1단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되게 이런 청자가 그 당시 말차 같은 그런 차를 마셨던 그런 첫 잔의 하나 혹은 돈차 같은 예를 들면은 우리 말하듯이 떡차, 돈차라고 불려지는 차잎을 담아서 이렇게 마시는 그런 완의 형태입니다. 되게 이런 굽은 이제 후에 많이 나오지만 요 시대 10세기의 특징인 옥환저 굽이라고 하는 그런 굽의 형태라고 할 수 있고 이건 보통 옥벽저 굽의 한 예입니다. 다음. 이게 북한의 배천원산이로서 북한에서 청자가마를 사적으로 지정하고 제가 이번에 갔었을 때 북한의 평양에 있는 중앙역사박물관이나 개성의 박물관도 다 이 가마에서 나온 작품들을 아주 최고라고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가 아니라 이게 10세기 후반에 만들어졌던 최초의 가마터의 하나입니다. 여기 밭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발굴했던 가마터가 있는데 다음 보시면 이 25cm 되는 굽 높은 접시 우리로 보면 이제 고배라고 불려지죠. 여기는 수리한 것입니다. 수나 3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되게 누런 색깔의 것입니다. 다음 여기 보면 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수나 3년. 북한에서 아주 중요 유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수나 3년은 북성의 연호로서 992년을 뜻합니다. 임진년에 아마 태묘라는 게 뭐냐면 우리 종묘같이 아마 그런 왕족을 제사 지내는 그런 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사실이니까 아마 광종 임금을 모시는 제실에 요 뒤에 안 보이지만 향기, 그러니까 제사용의 그릇으로
아마 청자장 왕공탁이 만들었다. 왕씨가 만들었다는 그런 명문이 이 시계바늘 반대 방향으로 있습니다. 이런 예들은 중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기록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예가 없습니다. 시계바늘 반대 방향으로 정자체로 이렇게 쓰여진 예가 아마 왕공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청자장 중에 특히 이 제기를 만들고 자기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이 항아리가 현재 우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이화여대 박물관에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한때 이 항아리를 백자냐, 청자냐, 황자냐 이렇게 해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청자로 밝혀졌고 이 가마터가 바로 배천원산이라고 불려지는 북한의 그 예성강 주변에 가마터라는 것도 확인됐고 또 이 바닥에 글씨가 있습니다. 되게 이런 누런 청자를 예전에는 이게 혹시 백자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게 보면 백자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청자이며 초기 청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이제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수나 4년, 그러니까 993년. 이게 이제 완형으로는 우리가 유일한 것입니다. 북한 남한 중에 북한에도 하나 있고 남한에도 하나 있습니다. 수나 4년, 993년 계사년, 태묘. 그러니까 아마 그 종묘의 그 왕족을 제사 지는 것 제1실 아마 태조 왕건을 모시는 제실입니다. 향기로서 제사용의 그릇을 장 최길회조 최씨가 만들었다 하는 그런 명문으로서 그 당시 고려 초에 성을 갖고 있는 것은 그 당시 귀족들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씨 연구에도 일반 사대부조차도 고려 말에나 성씨를 갖게 되고 따라서 이런 장인이 성씨를 가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중국 장인의 경우다. 중국은 그 당시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 장인이 시계바늘 반대 방향으로 썼고 맨 처음엔 최길해가 우리나라 장인인 줄 알았는데 중국 월주의 장인으로 이렇게 밝혀졌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백자에서 청자로 그리고 제1단계 청자이며 현존하는 가장 확실한 고고학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런 가마들이 여기 주로 제1단계는 이 중부 지역에 있습니다. 경기도와 황해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성강 주변, 한강 주변. 그리고 제2단계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제1단계 이런 그 벽돌 가마가 배천원산이 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 40m, 폭 2m 이런 벽돌로 쌓여진 천정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용인서리도 역시 가마의 하나고 나중에 이제 고창과 강진 이쪽 가마가 제2단계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 가마들은 하나같이 길이가 한 10m 미만의 것이고 옆을 벽돌로 쌓은 게 아니라 진흙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 가마에 이런 얘들이 보면 진흙 가마라고 해서 40m에서 약 10m로 줄어든 그런 가마이며 진흙으로 쌓여지고 훨씬 작습니다. 작은데 여러분들이 그 아시듯이 작은 데서 그 밥도 큰 밥솥에서 익기보다는 작은 밥솥이 잘 익듯이 아마 잘 익었던 모양입니다. 다음. 이게 이제 용인서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M자 형태로 있고 마을 뒤에 이게 다 퇴적층입니다. 이게 여기서 보니까 그렇지만 집의 높이를 생각하면 이게 두께가 6m쯤 됩니다. 이런 M자인데 가마는 여기에 있었고 여기서 좌우편에 아마 파손품들을 버렸던 모양입니다. 갓발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어 이게 현재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아래층에서 벽돌가마가 나왔고 그 위에서 진흙가마가 나와서 벽돌가마에서 진흙가마라는 고고학적인 층위를 확인시켜준 아주 중요한 가마입니다. 따라서 이 강진이 먼저냐 이 중부지역이 먼저냐 이런 두 개에 가능해서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용인서리가. 물론 중부라. 중부가. 그리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상식을 좀 깨라고. 그리고 제2단계에서 강진이 만들어졌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게 초기의 찻잔들입니다. 되게 완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삿갓을 엎어놓은 것 같습니다. 구배폭이 한 1cm쯤 되는 그런 그래서 그걸 고 최순우 선생께서 햇무리굽이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로 이런 떡차, 단차를 마시는 말차 이런 걸 마시는 다완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게 아무 문양이 없는 게 특징이고 이것이 이제 11세기 제2단계 청자의 모습입니다. 다음. 제2단계 청자는 되게 이렇게 녹색이 짙습니다. 그 강진이 계속 12, 13세기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마 흙과 유약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녹색 위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겠지만 이게 11세기 사람들이 살던 먹던 밥그릇입니다. 요 뚜껑이 이렇게 덮여져 있고 이렇게 완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아토 받침의 흔적이 나와 있고 이게 안 쓸 때는 반찬 그릇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일식집에 가서 보시면 이 뚜껑이 요 안으로 쏙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건 일본 전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개 지금도 스탠에서 보면 이게 밖으로 이렇게 이게 우리 전통인데 이미 11세기도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건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 어떻게 그런 중요한 완이 나와 있는데 강진 영운리 계통의 가마터에서 만들어진 게 확실한 것입니다. 강진이 청자로 유명한 것은 그 주변 게을리 일대에 좋은 청자의 그 태토와 그리고 그 주변의 장석을 포함한 또 주변의 나무들에서의 유약 그것이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월등했기 때문에 그 이후 계속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 1983년 그 완도 앞에 약산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앞에 여기서부터 한 50m 떨어진 이 바다에 한 그 다이버가 들어가서 이 아래 가서 이렇게 성게 같은 걸 잡고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큰 더미가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신고가 돼갖고 신안조사하는 팀이 여기에 와서 1984년에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서 한 배가 빠져 있었는데 배는 순수한 국산의 배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청자가 약 3만 점에 달했습니다. 다음. 이런 청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많이 나와서 알지 이 질이 좀 떨어져서 그런데 이 소금에 끄슬려서 그렇고 대개 다른 도자기들이 대개 이런 색깔입니다. 녹갈색. 이걸 통해서 안 사실은 뭐였냐면 여기서 그 사발로 생각되는 게 약 10,000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접시가 2만 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발로 똑같은 밥사발과 국대접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밥사발, 국사발 그리고 반찬 접시 2개 이렇게 아마 아니면 밥과 그다음에 반찬 접시 2개 이런 표고 여기에 그 다완으로 생각되는 게 한 1,000여 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기 이 11세기 12세기 초까지 이렇게 회백색의 네아토 받침이 써 있고 이런 청자들은 그 당시 후에 청자들이라는 게 다 왕실이나 귀족만 쓰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아마 그 박물관에서 보듯이 최고급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청자들이 매우 질이 떨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A급, B급, C급, D급, E급 이렇게 여러 계급이 층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층 중에 바로 신분층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지방에 사람들이 쓰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밥사발 국대접 중심으로 해서 3만여 점이 나왔습니다. 생활용이었습니다. 생활용. 이 생활용으로 청자가 쓰였다는 사실을 안 것은 아주 중요한 수학이었고 그 중에 밥사발 국대접이었습니다. 그 이후 80년대 이후 각 지역에 발굴조사가 있었는데 고려시대 분묘들이 발굴됐습니다. 고려시대 평민들의 무덤이 주로 토광묘라고 해서 흙으로 이렇게 광을 싼 거고 그거보다 조금 신분이 높은 게 석광묘라고 하는 그 조그만 돌로 쌓여진 그런 무덤이 있고 그거보다 더 신분이 높은 귀족층은 석실묘라고 하는 그런 층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자들이 대부분 이런 석광묘나 아니면 토광묘라고 불려지는 지금도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무덤이 토광묘입니다. 광을 쌓고 거기다가 시신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던 그에서 나와서 아마 그 당시 고려 귀족 아래층에 속한 사람들이 쓰던 그런 지금으로 하자면 막청자가 아닌가. 막국수가 아니고 막흥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질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거기서 이렇게 병도 나왔는데 붉은 모래들이 막 돼 있고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한 D급쯤 되는 예입니다. 근데 여기 광구로 돼 있는 그런 게 특징의 하나고 대개 술이나 혹은 기름 이런 걸 담아서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청자들이 대개 이제 말하자면 좀 질이 떨어진 조질의 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한 번은 이 연수대 박물 세브란스의 박물관에 이 세브란스 병원의 자료실이 있는데 이렇게 큰 이 세수대와 같은 큰 이런 질그릇으로 된 합이 있었는데 잘 안을 이렇게 보니까 이 안에 가상자리에 9개가 있고 여기에 청자로 만든 그런 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니까 이게 동전이었고 그래서 이 회가 붙어 있고 이걸 잠깐 들렸더니 뼈가루가 가득 다 있었어요. 이쪽 가상자리를 전부 다 뚜껑을 열어봤더니 곡식이 여기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아마 누굴 화장을 시켜갖고 그래서 여기다 두고 이건 저 세상 가서 잡수시라 그러고 여긴 노잣돈으로 쓰라고 동전을 놔줬는데 이게 바로 유명한 해동통보였습니다. 해동통보 예로 봐서 이것이 아마 그 12세기에 쓰던 그런 장골 용기의 하나인데 다만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청자와 함께 이런 질그릇 우리가 흔히 톡이라고 불려진 질그릇을 함께 쓰고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청자는 매우 귀했다 하는 게 아마 이런 데서도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이 작품은 연세대 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려 시대에 이런 독이라고 불려진 질그릇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매병하고 똑같은 이런 표형병, 정병, 주전자, 술병 이런 게 다 우리가 얘기하는 청자의 기형과 닮아 있습니다. 그럼 왜 이걸 썼을까? 그러니까 청자에 A급을 쓰는 왕, B급을 쓰는 귀족, 관청, C급을 쓰는 관청 및 지방관청, D급을 쓰는 지방의 토 및 그런 아마 2급쯤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청자를 못 갔지만 우리도 좀 청자 비슷한 걸 좀 만들어서 쓰게 해달라. 그래서 아마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마 그런 한 예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런 청자와 같은 기형은 아마 그 신분이 좀 쌌기 때문에 좀 더 낮은 층이 쓰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됩니다. 다음. 처음 청자에 문양을 새긴 건 철학기법입니다. 그 예전에는 이런 철학기법을 고려 말에 새긴 걸로 생각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 현재 발견되는 많은 예들은 최초의 상감청자나 이런 게 나오기 전에 이런 철학기법이라고 불려진 산화철, 다시 돌 사이에 있는 붉은 색깔의 흙인데 그걸 자토라고 합니다. 그걸 물에 개어서 부스럭부스럭 그러면 이렇게 검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붉은 색깔이죠. 그래서 이런 아마 모란의 이파리를 혹은 국화의 이파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는데 아주 시원시원하게 그린 매병의 하나입니다. 아마 이게 1단계 매병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돼서 쫙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철화청자의 예가 아마 12세기 전반의 한 예입니다. 다음. 아마 이런 우리가 고려 청자의 기형 중에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매병입니다. 매병은 어떤 분들은 꽃병이 아니냐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매실주라든지 인삼주와 같은 고급의 술을 담는 주병이었습니다. 보통 주준이라고 고려 도경에 보면 주준이라고 나오는데 맨 처음에 매병은 이렇게 목이 길고 그 다음에 몸체가 이렇게 S자 곡선이 있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떨어진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아까 거는 이제 철화청자로 이것은 이제 좋은 양질의 청자로 1단계 매병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매병의 이 1단계가 바로 12세기 전반의 형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정병이 이 12세기 전반에 들어가야 처음 나타납니다. 유색이 이렇게 이런 색깔을 이제 사람들이 비색이라고 했고 이런 그 색깔이 녹색이 짙은 그런 색깔입니다. 되게 영어로는 sea green, 바닷물색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이런 정수를 담는 정병의 예도 만들어지고 다음 이런 그 차를 마실 때는 이렇게 아래 구멍이 뚫린 단탁에다가 이렇게 큰 완을 집어넣고 그랬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게 그 당시 고려 시대에 유행했던 그 차를 마시는 그런 청자의 다완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그 완을 바닥에 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했습니다. 요 아래 것을 나무로도 실기로도 만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예 중에 한 세트가 고분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이게 이제 고려 선화봉사 고려도경이라고 하는 그런 고려 시대 1123년의 상태를 기록한 책이고 거기에 그림을 그린 부분이 있었는데 전란 중에 없어졌다 그럽니다. 현재 그 50장으로 돼 있는데 이 중에 32장의 그 김영조의 고려 청자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이게 바로 1146년 아까 비색 청자를 대표하는 예며 참외 형태의 꽃병입니다. 1146년 장릉에서 출토된 것으로서 이런 유색이 아마 여기 나오는 향로 색깔과 비슷한 그런 얇은 그 녹색이 은은하게 비치는 그런 형태입니다. 문양은 없습니다. 다음. 이게 원래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라 중국의 경덕진에서 만들어진 청백자의 기형이 고려 고분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이걸 모델로 해서 고려 청자가 만들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가 바로 11세기부터 12세기까지 만들어지던 북송시대의 이 참외형 꽃병이고 이걸 고려 귀족이 가져와서 그래서 강진에 부탁을 해서 아마 아까 어떤 걸 확실히 중국은 이렇게 풍만한 걸 좋아하는 그런 습성이 있고 우리 건 좀 약간 날씬한 걸 좋아하는 이런 습성이 그 시대에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음. 원래 이런 주전자 잔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 했었냐고요? 한 그 잔치에 아마 그 당시 귀인의 잔치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 했었냐면 다음 이런 형태였어요. 원래 승방과 주전자 그리고 뚜껑입니다. 사자가 웅크리게 앉아 있는데 술을 집어넣고 여기다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술주자, 배울전자, 그죠? 주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북송 시대에는 이게 승반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몸체에다 술을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다 뜨거운 물을 식으면 뜨거운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데워지도록. 그래서 이런 저희 생각 같아서는 이걸 뜨거운 술을 붓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맨 처음에 뜨거운 술을 부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어서 다시 데우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북성시대 이 주전자만 나오는 게 승반이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이걸 그대로 모방한 게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몸체가 있고 승반이 있고 이렇게 주가 쭉 뻗어올리는 이런 예들이 바로 12세기 중반의 형태고 유색이 두껍게 이런 색깔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그 비색의 색깔과 닮아 있고 되게 단정한 기형, 아무 문양이 없는 이런 게 특징입니다. 다음. 12세기 중반에 가면 이렇게 잔탁도 아주 그 유색이 영롱하고 비치옥이 영롱합니다. 이 비색은 원래 그 비치옥을 상징하는데 그 옥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이상향이었습니다. 그 옥이야말로 모든 나쁜 그 악기를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복을 갖고 온다고 이렇게 믿었던 그런 색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에도 옥자를 많이 집어넣기도 했는데 아마 이런 옥색이 영롱한 이게 되게 이런 잔은 안 쓸 때는 엎어두면 여기 이렇게 전해 들어. 여기다 물을 이렇게 담아서 씻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엎어서 안 쓸 때는 어쩐데 잔탁이 아주 단정한 이런 형태가 바로 문신 귀족들의 전성 시기의 작품이고 차분하고 단정한 이런 고요한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중에 하나이죠. 보통 여기 연봉이 있고 이렇게 요쪽에 구멍이 있어서 한쪽에다 이제 물에 담으면 같이 들어가고 요걸 조정하면서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스미 오리가 강조되어 있는데 결국 그 연못 속에 논이는 오리 이런 걸 상징하는 한 모습이지만 아마 상형으로는 가장 그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마음에 드는 그런 그 모습일 겁니다. 다음. 모자 원형 이미 잘 아시는 것입니다. 다음. 중요한 것은 특히 12세기 전반부터 나오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굽이 있고 굽 안쪽에다 작게 이렇게 규석받침이라고 하는 차도를 이렇게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다 이렇게 놓고 나중에 띄워놓은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규석받침이 나오는 이런 양식은 대개 12에서 13세기에 주로 나오는 것이고 되게 작은 기명에는 이런 규석받침이 일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2개 나와 있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4개 이런 것들도 아마 무슨 문제가 있을 겁니다. 대개 3개와 5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규석받침 말고도 이런 이따 보시면 이제 점토가 섞인 네아토 비즘 받침이 있는데 이런 받침이 진위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로 이런 받침을 배운 게 여여 청자에서 배운 것이고 고려 청자에도 A급 청자에만 이런 규석 받침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관여 청자로 변신했던 여여 청자 그리고 고려의 강진 청자가 바로 왕실용의 전형 청자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런 규석 받침이 그런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판 문양이 아주 기하학적으로 나와 있는데 요 위에다가 아마 부처님에게 좋아하실 과일이나 이런 걸 공양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아주 아름다운 청자입니다. 다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보시지 못하는 그런 겁니다. 강진 용운이 발굴해서 나온 것입니다. 1981년에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둥근 국가빵 같은 게 있어요. 여기 규석 받침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5개 이렇게 하얀 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아까 그 그릇 아래다 이렇게 놓고 탁 띄면 이런 자죽이, 이런 하얀 자죽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절구 형태도 만들고 여기 규석 받침이 있어서 마상배 같은 거 이런 데다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갓발입니다. 갓발이 반으로 깨졌는데 이 좋은 청자를 만들려면 갑옷과도 같이 뜨거운 열이나 재를 피할 수 있는 이 갓발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관여 청자, A급 청자의 가마에서 반드시 갓발이 발견되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네아토로 만들어서 약 1350도, 1400도까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의 가마 불편이 나왔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 규석 받침이 어떻게 만드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슬라이드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고려 청자의 감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닥에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현대 이제 이 복제하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석 받침만 알아서는 안 되지만 규석 받침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특히 그 초기에는 완이 만들어지는데 완의 내면에 문양이 있거나 외면의 문양 한 면에만 있으면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없고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없는 이런 문양입니다. 이런 양각의 문양도 있고 다음. 그래서 이런 그 잔탁에 이렇게 있는 것과 이런 것들은 되게 술잔이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원형의 대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기와에 이렇게 이 문양이 새겨져 있는 그런 양의정에 쓰여졌던 기와편이 강진 사당리에서 발견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보통 이제 투각의 청자가 특히 12세기 후반에 들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이건 붓을 꽂는 그런 형태로서 아주 단정한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만은 다음. 이 향로가 이 향로 다음에 나오는 그런 향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12세기 전반이 아니라 12세기 후반이나 늦을 경우는 13세기 전반까지도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이 강화도에 있는 희종 임금의 성능을 발굴했는데 그 능은 1237년에 만들어졌던 능입니다. 거기서 이런 파편, 그러니까 이런 파편이 향로 파편이 발견됨으로써 1237년에도 이런 그 향로가 쓰여졌구나. 따라서 이런 유형은 발견되지 않지만 이런 유형은 발견되고 있는 걸로 봐서 이런 예들이 대개 12세기 후반, 13세기 전반이 아닌가 이렇게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다음. 대개 그 연꽃 위에 이 어령이 있는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어딘가 다 이렇게 돼 있고 청자는 그 보존 상태가 나쁘면 이렇게 산화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가 부식되듯이 이렇게 변해갑니다. 녹색이 짙은 이런 형태고 개인 수장의 작품입니다. 다음. 이런 그 장방형의 예입니다. 되게 이렇게 이런 예들인데 이게 뭐에 썼을까에 대해서 우리 그 보물로 지정된 것 중에 하나가 이 금속기로 이렇게 돼 있고 요 위에 사자가 있는 뚜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도철 문양이 새겨져 있어 독특한 그런 예입니다. 이게 바로 1157년 청지학 기와에서 그 발굴했던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만 이렇게 고른 겁니다. 이 암기와 암막새, 막새, 숫기와 여기에 이런 아주 화려한 당초 문양이 있음으로 해서 양각에 이런 문양이 있고 다음 여기 기와의 등머리 이건 국립박물관이 발굴조사한 그 자료에서 나온 것입니다. 등머리에 멀리 그 양의정에 덮였으면 보이지도 않을 이런 비스듬히 옆으로 깎아서 음각이 가는 음각이 아니라 아주 넓은 음각으로 변해갑니다. 이런 예들이 바로 12세기 후반 화려한 청자에 많이 나타납니다. 녹색이 짙어져 갑니다. 다음. 이 작품이 바로 1157년과 관계가 있는 작품입니다. 전면의 심은 비스듬히 깎은 모란 당초문의 문양, 아직 짤룩한 이런 형태, 여기 문양 이런 걸로 봐서는 이런 예들이 아마 1157년 전후의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는 일본의 그 이데미츠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주전자의 한 예입니다. 이런 작품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표지박이 이렇게 땅땅한 게 아니라 유리한 곡선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다음. 고려시대에 특히 12세기 말, 1200년 전후에 그 고려 고분에서 나온 향병입니다. 향수병. 대단하죠. 이 은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금도금을 했습니다. 여기 향을 피는데 이 꽃들과 함께 여기 그 봉화 같은 새가 이렇게 돼 있고 은 제품인데 이제 금으로 도금한 그런 형태의 비교적 소형의 것인데 향수병으로 추정되는 그런 예입니다. 비례에 있어서나 이게 이제 아까 거보다 더 발전된 상태의 그 유리한 이런 것들이 대개 13세기에 널리 만들어집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이 매병이 보이지 않지만 이 문양을 꽉 차게 배치한 거 아까 그 청자 기와에 보여듯이 모란과 봉황 그리고 양각처럼 이런 매병에 쭉 떨어진 이런 문양 이런 것들이 이제 제2단계의 매병이고 이것들이 대개 12세기 후반의 작품입니다. 아마 미국 보스턴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아주 대표적인 작품인데 우리 항상 부러워했는데 최근 그 리움에서 이와 비슷한 걸 구입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국보로 알려져 있지만 3마리 토끼가 있고 그 외에 넓은 원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꽃이 확 잡혀 있고 여기서 하나 이렇게 붙여서 만든 연잎입니다. 여기에 뚜껑이 있고 뚜껑을 여기 가운데 구멍이 있습니다. 실버 투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향을 피우면 은은히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청자, 마치 다보타카도 같은 고려 청자 중에 가장 화려한 이런 청자의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여기 잘 보면 여기 허옇게 점 있는데 이게 바로 백상감입니다. 상감을 이렇게 아주 화려한 시기에 새로운 기법으로 이렇게 백상감이 좀 이렇게 파고 집어넣는 이런 기법이 처음 이렇게 응용됩니다.
도자사상 아주 중요한데 바로 상강기법이 이런 가장 절정기의 청자 시기의 새로운 기법의 하나로서 이렇게 도입됐음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음. 이렇게 완이 있습니다. 여기 양각으로 문양이 꽉 차게 되어 있는데 여기 무연부 일부에만 백상감으로 이렇게 당청문대가 돌려. 이런 파편이 강진 사당리에서 청자기와 함께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런 유형이 제1단계 상감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감은 처음에 이렇게 문양의 일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차차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내부의 주문양을 상감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렇게 앞에 양각이면 이제 바깥에 상감이, 또 바깥에 양각이면 바깥에 음각이나 양각이면 안에 상감. 이렇게 서로 음각과 양각이 공존하는 시대가 잠깐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가 대개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초반의 시대에 거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안에 양각, 따라서 이런 작품들은 같은 대접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한쪽의 양각과 한쪽의 상감, 이런 작품들은 바로 본격적인 상감으로 가기 전의 작품으로서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상감과 양각이 같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면과 외면이, 예전에는 한 면에만 문양이 있다가 상감이 들어오면서 내면과 외면이 들어가는데 이 안에 양각과 상감이 같이 쓰인 예입니다. 다음. 상감은 아마 아까 얘기드렸죠. 이런 은입사와 같은 이런 데서 착안을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만은 조금 특이한 거는 현재까지 은입사의 가장 오래된 작품이 대개 지금 1157년 전의 것이 없습니다. 청자 상감에 나오는 그런 예가 없으므로 해서 은입사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이건 나중에 같이 된 것이고 아마 나전과 무슨 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이렇게 그 상감 말고도 이렇게 산화철로 하거나 백리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철화, 백화 이런 수법이 같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을 보통 태화라 그러는데, 그건 태화 기법은 일본식 표현입니다. 일본식은 그 예전에 꽃을 이렇게 퇴적시켰다 이러는데 이건 퇴적시킨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태화라고 쓴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만 돼 있으면 철화라고 그러고 백리만 돼 있으면 백화라고 한다면 이 두 개 같이 쓰면 철백화 수법이라고 할 수 있는 청자예입니다. 아주 멜론처럼 잘생긴 동그란 유형의 이런 예들은 대개 그 12세기 전반부터 탄생해서 대개 13세기 전 기간 동안 약간씩 사용됩니다. 바로 여기에 쓰이는 백리가 백상감으로 변해가고 이 산화철인 자토니가 바로 흑상감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벼루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상감으로 여기는 음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다시 말해 상감과 음각이 같이 공존하는 시기에 이런 풍자형의 벼루입니다. 다음. 여기에 보면 이렇게 그 명문인데 신축년에 만들었다고 해서 이 자료 때문에 보물로 지정된 작품이에요. 근데 여기 청사연이라고 그래서 음각과 상감이 같이 나는 예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여기 바닥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연탄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연탄재. 이게 바로 이 연탄재가 이 규석받침과 공존하는 특히 13세기에 가면 이런 그 연탄재 같은 받침이 아주 보편적으로 매병이나 주병이나 이런 데까지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 신축년은 예전엔 1181년으로 추정되는데 최근에는 1241년으로 수정되고 있습니다. 아마 13세기 전반의 것인데 음각과 상감이 같이 쓰여졌습니다. 신축년에 만들었고 이것을 예전에는 청사연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청자연 대신 청사연, 청사기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위를 구별하는데 이렇게 이 내화토 비즘 받침, 이걸 잘 기억하시죠. 연탄재 같은 받침이 이건 잘 흉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 매병이 13세기로 들어가면 예전에는 12세기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3세기로 들어가면 점차적으로 길이가 아주 높아지고 약간 S 형태가 나타나고 초기의 운항문은 이 창공에 큰 영지버섯처럼 있는데 학이 사실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작품은 물론 미국에 남아 있어서 우리가 직접 볼 수 없습니다만은 이런 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사실적으로 학이 등장합니다. 다음. 차차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학이 많아지고 제가 길어지고 아주 날씬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외반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외반된 절정에 달하는 것이 유명한 간송미술관의 운항문 매병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길어지고 학이 이제 구름 사이를 이렇게 위로 날르는 이런 형태로 등장합니다.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이 있는 꽃병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학이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다음. 원래 그 고려 청자의 아주 뛰어난 작품들은 고려의 귀족과 왕족 등에서 나오는 예가 많습니다. 특히 경기도 일원, 장당군, 또 특히 강화도 이런데 이 A급 청자가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나오는 귀족능은 이런 석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석관, 네, 이게 사신도가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화장을 해서 그래서 화장 그 뼈를 담은 것과 함께 이 안에서 청자가 발견되거나 밖에서 발견되거나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은 비교적 완형으로 나오는 예가 많습니다. 아주 이런 석관이 특히 고려시대 고분의 특징이고 석실 안에 주로 있어요. 석실 안에 석관이 놓여 있습니다. 다음. 들국화, 아까 말씀드린 아주 그 들국화가 나타나는 그런 예입니다. 아마 그 쓸쓸함, 외로움 이런 것만큼 사람들의 마음에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게 없을 듯합니다. 다음. 이 국화 이런 것들은 대개 술병, 술잔 이런 데 특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 변형이 생깁니다. 일반적인 잔탁에서 이렇게 아주 멋들어진 잔탁으로 변해가고 다음. 이 정병도 이렇게 연못과 수양버들 그리고 연꽃과 그리고 원앙이라든지 혹은 오리 이런 문양의 포류수금의 이런 예들이 이 정병 혹은 매병 곳곳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건 백상과 업무로 한번 보여지는 아주 유려한 곡선의 그런 아주 늘씬한 이런 형태의 정병 중에 으뜸이라서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간성미술관 작품입니다. 다음. 이 13세기 특히 자연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도연명에서 보여지는 중림치련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에 나가지 않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대나무 숲속, 매화 숲속에서 이 검고를 타고 검고에 따라서 이제 학이 덩실덩실 춤추는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그 예입니다. 이런 예들은 되게 13세기 전후반에 아주 유행했던 그 예고 특히 중림치련이 그런 그 넓은 그런 그 흐름이 특히 13세기 고려 사회에 그걸 흉내낸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때 나오는 세죽의 이런 그 상감과 그 상감의 매화라고 대 혹은 매화 이런 예들이 이 덩실덩실 춤추는 한 폭의 그림으로 등장합니다. 다음. 특히 모라는 부귀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부귀화라고 불렀습니다. 흑상감을 아주 이렇게 잘 나타나는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상감이 절정기에 도달했을 때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흑상감과 백상감이 잘 어울린 주전자. 이것도 너무 높았던 승반에서 이제 적절해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게 드디어 이런 바탕 위에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마 고려의 왕실의 정가도 같은 연꽃과 혹은 대나무와 혹은 국화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울려진데 괴석이 있습니다. 그게 여인 두 명이 한 명은 남자 같고 한 명은 여자 같습니다. 궁인 궁녀. 아마 여기 화선지에다 이렇게 구슬을 들고 있는데 요 내면의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마 거울을 비춰주고 또 하나는 아마 악기를 타는 그리고 동자가 이렇게 보는 또 여기 그림을 이렇게 글씨를 쓰는 것 같은 그런 궁중 생활의 한 면을 보여주는 이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부안유전예에서 나왔고 13세기 것입니다만은 다 깨졌습니다. 수십 개로 깨진 것이 깜짝같이 이렇게 복원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속겠지만 자세히 보면 여기 누런 이런 변화가 벌써 이미 여기 잘 보면 다 보입니다. 다음. 이게 바로 몽고의 한참 극심했던 1257년 최양의 무덤에서 나온 그 작품입니다. 묘지석과 함께 나왔기 때문에 확실한 것입니다. 이 연판문이 있고 산화동을 써서 이렇게 붉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자가 이렇게 연봉을 들고 있고 개구리가 앉아 있습니다. 원래 이 부분은 수리된 것입니다. 이 부분 수리된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이 강화도에서 나왔고 원래 똑같은 작품이 미국의 후리오 갤러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 수리된 거죠. 이 사람이 기양 단질했는데 원래는 더 좁아지면서 예리하게 돼 있는데 이게 좀 다시 수리해야 할 부분이고 산화동과 함께 이런 백리로 점을 이렇게 조금 찍은 이런 아주 다방면이 들어간 예가 몽고가 쳐들어왔던 아주 극성 시기 1257년에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몽고가 쳐들어오던 그 시기에 대장경도 그때 겁니다. 대장경도 팔만대장경도 그때 것입니다. 그러니까 몽고가 쳐들어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다음. 특히 이것이 바로 13세기 후반 아주 곡선이 유려해지고 그리고 승반과 함께 아주 이 주구 좀 보십시오. 아까 거보다 더 유려한 이런
선의 아름다움을 열심히 보여준 것은 대개 13세기 중반이었습니다. 몽고의 진입이 가장 극심하던 그런 때 포도 덩굴 속에 포도 알과 함께 동자들이 제가 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으로서 제가 한번 유심히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돌아가면서 동자가 몇 명이나 됐더니 기껏 센 게 동자 9명을 세봤습니다. 9명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몇 명이나 있을까. 근데 이 동자가 하나같이 우리를 향해서 보고 있으면 포도 딸 생각은 안 하고 아마 이게 약주전자로서 그 떡두꺼비 같은 동자들이 많이 낳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여기 산화동을 썼는데 여기는 좀 발색이 희미합니다. 휘발이 돼서 이 발색이 좋습니다. 이 작품은 오랜 기간 이완가 박물관의 대표적인 작품이었고 아마 이 작품을 본 사람의 한 분이 이중섭, 최영림 아마 이런 분들이 작품에 알게 모르게 반영됐다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술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가장 선으로 절정에 도달한 시기가 13세기였습니다. 다음. 이 매병이 그 예입니다. 이 매병에 이 우리가 봤던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S자 곡선, 길어진 곡선, 위에가 아주 이 목이 딱 달라붙은 거, 문양이 도안화돼서 그 원 밖에 원 안에 그 학이 각각 다릅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간송미술관에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세봤는데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줄에 여기 7개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육줄이 42개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는데 그게 무슨 뭡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가 바로 최근에 이와 비슷한 작품이 그 원때 중국의 원때 승상을 역임했던 한 사람의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 승상이 죽었던 해가 127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1275년과 가깝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기존의 12세기 중엽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 이런 작품들을 전부 다 12세기에 몰아넣은 중요한 원인은 아마 몽고가 13세기 쳐들어왔으니까 완전히 그 암흑의 시대였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걸 제시했던 사람이 일본인이었고 아마 그 책임을 왜구들이라고 하는 자기 선조들에서 이렇게 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오늘날 보면 그렇게 생각도 들지만 이 작품이야말로 가장 절정기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런 그 마상배는 말 위에서 이렇게 그 이별할 때 마시는 이별의 의식 속에 그 작별의 잔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전 말로 하면 전별의 잔이라고 했고 고유소 선생의 글 속에는 이 잔이야말로 대몽고 항쟁 중에 주로 사용됐던 그래서 이제 전쟁에 들어가면 돌아오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작별을 아쉬워하면서 하는 그런 팽이처럼 생긴 이런 잔이 놀랍게도 13세기에만 만들어지고 사라집니다. 그 14세기엔 사라집니다. 딱 13세기에만 나타나고 사라지는 아주 팽이처럼 생긴 독특한 그런 예입니다. 역시 이별의 그 외로움을 국화로 달래고 있습니다. 다음. 예전에는 잔탁에 그 쌍화탕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런 뚜껑이 있었습니다. 다 잔탁에 뚜껑이 없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funk 뚫려 있고 이런 그 뚜껑이 있는 예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이거는 국립박물관의 동원 컬렉션 속에 남아있는 작품입니다. 다음. 이렇게 큰 합도 있고 다음. 특히 그 원 간섭파의 고려로 들어가면 원이 그 세계적인 제국이라서 그런지 큰 기형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 그 여러분들이 지금 중국에 가 보시면 뭐 그 졸정원이라든지 이런 그 정원에 이렇게 그 야외용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나무로도 만드는데 비에 닥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청자로 만든 예입니다. 연합문의 형태고 되게 원 간섭파의 청자들이 갑자기 커집니다. 그래서 1m쯤 되는 매병도 있고 이런 돈도 만든 이걸 돈이라고 합니다. 이 연합문의 돈 이것이 원 간섭파의 고려 청자도 커져가는 예 하나로서 이런 예들은 조선시대까지 계속 이어져서 어떤 때는 나중에 화분대, 받침대로도 쓰게 됩니다. 다음. 이 14세기는 그 여러분들이 보듯이 쳐다볼 필요도 없는 세기라고 하지만 현존하는 고려 불화 150여 점 중에 대부분이 14세기 것입니다. 14세기가 그렇게 암흑의 시대가 아닙니다. 권문세족의 시대로서 여러분들이 14세기의 불상이나 여러분들이 그 대표적인 국립박물관의 경천사 그 석탑 좀, 대리석탑 좀 보십시오. 그 화려한 그 예가 1348년 작품입니다. 14세기가 절대 암흑의 시대가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잘못된 인식이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이를 데 없는
이 양류 가는 보살에 그물을 이렇게 칠하기도 하고 장식 좀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그 정병이 나와 있기도 한데 이 정병이 꽃이 꽂혀 있는 이런 화려한 시기에 청자는 어떠했을까? 다음. 이렇게 14세기에 들어가면 청자가 이렇게 장식성이 농후해집니다. 여백이 없이 물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지만 이렇게 문양대로 해서 그냥 확 차게 됩니다. 용도 가끔 보면 이렇게 야구를 던지듯이 이렇게 서서 뭘 던지는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많고 이 문양도 연화 문양이 커져가면서 이런 형태 전체적으로 회청색으로 이렇게 변해갑니다.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특히 이런 인화기법이 동원됩니다. 이 조선시대 들어와서 인화기법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14세기에 이미 이 국가로해서 도장을 새겨갖고 다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리파에는 이런 양식들은 대부분 14세기. 이 유려한 곡선 좀 보십시오. 곡선 자체는 아주 마음을 울린다고 할 만큼 이렇습니다. 이런 예들이 색깔은 점차적으로 이제 약해져 갑니다. 다음. 약간 그 시멘트 색깔로 변해가고 문양도 기존의 문양하고 다른 문양들이 등장하면서 약간 아주 그 섬세해지지 못합니다. 다음. 그 14세기 후반 그 왜구들이 그 침략해오던 1350년, 60년, 70년 대 작품으로 생각되는 드디어 이 청자가 이 고구마병으로 변해버립니다. 이 길쭉한 고구마, 거기에 그 유려한 버드나무가 이렇게 간략화되고 여기도 뭐 이래서 마치 고구마병처럼 변해가고 유색은 시멘트 색깔처럼 변해가면서 이런 부분을 결국 다량 생산의 체제로 바꿔가는 그런 체제 속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변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게 마지막의 상태입니다. 고려시대는 백자도 있었습니다. 청자와 똑같은 기형인데 승반도 있고 약간 놀이끼리한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어요. 고려 백자는 특히 적게 만들어졌지만 초기에는 이 용인과 같은 지역에서 만들었지만 중기에는 주로 부안 유천리에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 고려 고분에서 중국의 경덕진의 청백자가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그 북한의 중앙역사박물관에서는 이 고려 고분에서 나온 중국제의 그 청백자의 완이나 접시를 다 준국보라고 해갖고 고려 백자라고 이렇게 명시했는데 그건 분명히 잘못된데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중앙역사박물관 이렇게 뻗어시 수십 점이 전시된 걸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만은 약간 이렇게 그 놀이끼리한 이런 형태입니다. 잘생긴 이것은 오사카에 있는 동양도자 미술관 소장품입니다. 고려시대 이렇게 철제의 예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철제를 바르고 음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백소를 감입합니다. 삼연문이죠. 그리고 청자의 유역을 씌우면 청자가 이 철제에 가려서 시커매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지만 청자, 철제, 상감, 삼연문, 매병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생긴 아주 그런 예입니다.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이 유려한 곡선 좀 보십시오. 이건 현재 일본의 나라에 있는 야마토 문화관에 이런 좋은 작품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지만 이 유려한 곡선, 이 곡선이 마음을 올린다고 많은 시인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전성기가 대체로 13세기를 결정을 해서 14세기의 다량 생산 체제로 들어가면서 변모 발전해가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불을 켜주시죠. 시간이 많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결국 그 고려 청자의 이해가 아는 것만큼 자꾸만 보일 수도 있고 이제 하나의 계기가 돼서 고려 청자의 많은 작품들을 대하시면서 아마 새롭게 더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온 책들 중에 그 고려 청자에 관한 책들은 일본 책이나 일어 책이나 영어에 관한 책이나 또 한국어에 관한 책들도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또 세계적인 문화의 유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그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